2026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과 함께 금융시장은 다시금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증권사 객장의 전광판이 붉게 타오르고 전문가들은 앞다퉈 1월 효과를 언급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냅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으니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정부의 부양책이 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의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보상 심리와 이번 상승장에 편승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는 FOMO, 증후군에 시달리며 앞다퉈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현대사의 치명적인 경제 위기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낙관적이고 방심하던 순간에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1997년 1월, 대한민국은 OECD 가입을 자축하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불과 10개월 뒤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초,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엘리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자신했습니다. 위기는 경고음을 요란하게 울리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탐욕과 낙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축제 분위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연초의 강세장은 과연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촛불의 흔들림일까요? 우리는 지금 통계의 착시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소수의 테마주만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불트랩, 볼트래프, 즉 황소에 덫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명목하에 은밀하게 물량을 정리하며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보가 늦은 개인들만이 빚을 내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주가만 오르는 괴리 현상.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가 경고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여 여러분을 시장에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달리는 기차 위에서는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잠시 멈춰서 엔진 소리에 섞인 미세한 파열음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은 금융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던 위험한 주문이었습니다. 파티의 음악 소리가 클수록 곧 닥쳐올 정적은 더욱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이번 1월이 당신의 자산을 증식시켜줄 기회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긴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지는 오직 냉정한 현실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상승 그래프 뒤에 숨겨진 경제의 민낯을 해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감춰진 위기의 징후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기대와 탐욕이 투영된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고음은 훨씬 더 깊고 지루한 곳, 바로 채권시장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세상에서는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돈의 이자가 10년 뒤에 갚을 돈의 이자보다 더 비쌉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의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먼 미래의 경제 전망을 매우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난 50년의 금융 역사를 되짚어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산소 부족을 알리는 첫 번째 질식 신호입니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기업들의 기초 체력에서 발견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좀비 기업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싼 이자로 연명하던 이 한계 기업들은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스프레드, 즉 우량한 국채와 위험한 회사채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맥경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비가 올 것을 직감하고 우산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만기 연장이 거부되고 건실해 보이던 중견 기업들이 흑자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가는 잡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즉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고물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만들어 경제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됩니다. 환율의 변동성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안전 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쏠리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글로벌 자본이 이미 리스크 회피,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연초의 상승세는 어쩌면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니라 갈 곳 잃은 유동성이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거품의 파동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붕괴는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흰개미 떼에 의해 갉아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기둥에서는 뚝뚝 하는 불길한 균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이라는 단어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 즉 빚을 통해 팽창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는 실제 존재하는 현금보다 훨씬 많은 장부상의 돈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버블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이 레버리지는 순식간에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변합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경고했던 민스키 모멘트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충격의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트리거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물가 지표, 혹은 특정 기업의 유동성 위기설 같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 던져집니다. 자산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과도한 빚을 내어 투자했던 이들에게 마진콜이라는 공포의 청구서가 날아듭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계좌는 강제 청산당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빚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량 자산까지 헐값에 매도해야 합니다. 이 강제 매도 물량은 시장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이는 또 다른 투자자들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켜 연쇄적인 마진콜을 유발합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죽음의 나선, 부채의 역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유동성 증발입니다. 평소에는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었던 자산들이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에는 아무도 사려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매수 호가창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 가격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금융시장의 혈관이 막히는 이 신용경색은 곧바로 실물경제로 전이됩니다. 자산가치 하락으로 대차대조표가 망가진 은행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돈줄이 마른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해고는 가계의 소득 감소로,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단순한 조정이 실물 경제의 거대한 불황으로 번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연초의 낙관론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연쇄 반응의 도화선이 이미 타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옷을 입고 찾아오지 않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언제나 소름 끼치도록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 사례들이 보내는 경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부와 언론은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며 국민을 안심시켰고 OECD 가입이라는 축배를 들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본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국가가 망하겠어? 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깨지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중산층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건실했던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호를 애써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교훈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점 역시 자산시장의 광기 어린 폭등이었습니다. 1989년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일본인들은 영원한 호황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유증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이들 국가의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일 뿐입니다. 명목상의 주가는 올랐지만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감안한 실질 자산 가치는 처참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글로벌 사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부채 위에 쌓아 올린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도, 그리스의 재정 위기도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다가 파국을 맞이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연초 반등이 과연 건전한 체질 개선의 결과인지 아니면 과거 위기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마지막 불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에도 월가는 역사상 최고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늘 가장 안전해 보이는 순간에 찾아왔다는 사실. 이것이 세계 경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서늘한 조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탄광 속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앞단에 위치해 있어 외부의 충격을 완충 장치 없이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합니다. 지금 연초의 강세장이 보여주는 숫자 뒤에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수출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지만 냉정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예전과 다릅니다.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협력자가 아닌 무서운 경쟁자로 돌변했고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기업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환호하기엔 그 내용이 불황형 흑자에 가깝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뇌관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위태로운 동거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고금리의 장기화는 실물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영끌과 비투로 쌓아 올린 자산 가치는 금리라는 중력 앞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건설사와 금융권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자금 경색을 유발해 건실한 기업들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자산 효과는 이미 내수 시장을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은 착시를 넘어선 기만에 가깝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나의 삶이 나아지는 낙수 효과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커질수록 그 갭이 메워질 때의 충격은 파괴적일 것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며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높은 이자가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는 트리플 악재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장은 펀더멘털의 회복 신호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미루게 만드는 달콤한 마취제일지도 모릅니다. 마취가 풀린 뒤 마주하게 될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빨간색 상승 화살표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시장은 습관처럼 하늘을 쳐다봅니다.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라는 구원투수가 등장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월가에는 연준 풋, 패드포트 이라는 용어가 신화처럼 떠돌았습니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방어해준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보증수표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쇼크 때도 이 공식은 기적처럼 작동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헬리콥터 머니가 살포되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하며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강력한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의 뚜렷한 위기, 징후 앞에서도 결국엔 정부가 막아줄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를 품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냉정한 경제학자들은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손발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해결 방식이 통했던 것은 물가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여전히 수면 아래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섣불리 내리거나 돈을 풀었다가는 간신히 진정세에 접어든 물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1970년대 와서 번스 연준 의장의 실수를 반복하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 이반자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 긴축 기조를 유지하자니 경제의 약한 고리인 상업용 부동산과 한 개의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할 위기입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완벽한 딜레마에 갇힌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처절합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렸다가는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한 1900조 원 가계 부채라는 내관을 직접 타격하는 셈이 됩니다. 정부가 내놓는 각종 미시적인 부양책과 규제 완화는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믿음은 도덕적 해이를 키워왔고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책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번 위기에서 구원투수는 아예 등판하지 않거나 등판하더라도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강력한 현금 살포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정책의 우산이 펼쳐지기 전에 비바람은 이미 당신의 현관 앞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가장 훌륭한 선장은 파도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항구에서 닻을 내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거대 자본 앞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정보력도 자금력도 아닌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의 제1원칙은 현금의 재발견입니다. 강세장에 취해 있는 동안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기회비용의 낭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심한 위기 국면에서 현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헐값으로 쏟아질 초우량 자산을 마음껏 주워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수 청구권, 콜 옵션, 이자,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급함, 즉 포모, FOMO를 버리는 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할 딜러베리징, 즉 부채의 축소입니다. 지난 10년의 저금리 시대의 레버리지는 부를 증식시키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의 빚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는 족쇄가 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높은 이자 비용은 투자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빚을 내어 버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시장이 진짜 바닥을 칠 때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는 반대매매의 공포 속에서 시장 밖으로 강제 퇴출당하지만 빚이 없는 투자자는 그 공포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계산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부채를 과감히 잘라내고 가계의 기초 체력을 비축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의 가격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모두가 시장을 떠나고 주식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싫어할 때, 즉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압도적인 1등 기업조차 믿을 수 없는 헐값에 거래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연초 반등장에 일희일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차가운 머리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마진 가격대가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환호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부리라는 투자의 격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냥을 나갈 때가 아니라 날카롭게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경제의 사계절은 자연의 섭리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연의 겨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물러가고 봄이 오지만 경제의 겨울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부채의 청산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추적해온 불편한 진실들과 수많은 시그널은 지금 창밖에서 화려하게 터지고 있는 연초의 불꽃놀이가 어쩌면 긴 겨울밤을 앞둔 마지막 축제일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부의 계급장이 바뀌는 거대한 이동은 모두가 웃고 즐기는 평온한 상승장이 아니라 모두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시장을 등지는 차가운 폭락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지만 깨어 준비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이 진부한 격언이 사실은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확실한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오를 것 같은 시세판을 보며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급해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진짜 가치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냉정한 인내심입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지루함을 견디는 것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라는 조롱을 견디며 남들이 환호성에 취해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홀로 멈춰서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당장의 수익률 몇 %보다 훨씬 더 값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단 한 가지는 단순히 통장 속에 들어있는 현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의 광기와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 즉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자신의 씨앗을 퍼뜨릴 준비를 합니다. 다가올 변동성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고 높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냉철한 분석과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항해의 길을 잃지 않게 돕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희망보다는 차가운 현실 인식이, 그리고 조급한 행동보다는 묵직한 기다림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진정한 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봄은 그 혹독한 겨울을 온전히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가장 찬란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